요새 이제 새로운 대책도 나오고 네. 외부 요인들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뭐 누구는 뭐 이제 바닥이 오고 있다. 좀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막 살짝 나오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뭔 소리야. 5년은 계속 하락할 거야. 뭐 너무 좀 대립하는 상황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은 갑자기 금리가 막 무한정 올라갈 것 같았는데 특히 예금 금리 네. 5% 찍고 7% 가면은 그냥 은행에 넣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막 내려가거든요, 지금. 그리고 대출 금리도 지금 갑자기 내렸어요. 특례 보금자리는 막 나온다고 하고, 드디어 집을 살 환경이 온다고 막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식 많이 하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작년 한 9월인가? 저점이 5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64,000원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이쿠야, 그 53,000원 샀어야 되는데, 부동산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갈팡질팡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가격이 좀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회원님,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은 네.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그건 좀 좋은 질문이네요. 그래요? 제가 2015년도부터 강의할 때마다 사람들이 맨날 맹구님, 서울은 지금 꽤 오른 것 같은데 어디쯤 왔어요?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럼 저는 한 발목 정도 아닐까요? 한 1년 뒤에 또 만나면 또 강의성에서 또 얘기해요. 네. 부동산이 미쳤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지금 목 끝까지 온 거 아닌가요? 하면 이제 한 허벅지 좀 오지 않았을까요?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디쯤이라는 건 있죠. 네.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할 때 부동산은 주식은 아니잖아요. 이게 갑자기 이번 주 상한가 치고 다음 주 하한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어요. 그 방향대로 쫙 가요. 그래서 부동산은 분명히 부동산 사이클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 책에도 담았던 내용인데 장표 한번 띄워보면 이게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다지고 쫙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게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향기, 회복기, 상승기, 후퇴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을 놓고 봤을 때 회복기입니다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겠죠. 그렇죠. 삼성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딱 다 이제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니까 후퇴기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후퇴기 다음은 이제 하향기거든요. 바닥을 이제 다져가는. 그래서 후퇴기와 하향기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설 그래프 모양을 딱 보면 아까 봤던 부동산 사이클이랑 거의 비슷하죠. 쫙 올라가다가 지금은 하락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하락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적 하나 볼까요? 충청도로 가서 청주 이런 적. 서울하고 한번 겹쳐서 보면 서울은 하락했다가 받아주고 2014, 15 지나서 미친 듯이 올랐다가 지금 하락했고 청주 같은 곳은 충북을 대표하는 청주시 사이클이 완전 다르죠. 서울이 하락할 때 얘는 계속 올랐고 반대로 서울이 미친 듯이 오를 때 청주는 계속 내렸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2020년 넘어가서야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 순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꼬꾸라졌죠. 또 여기도 거제시 이런 데를 보면 여기는 도대체 언제 상승을 했더라 할 정도로 상승한 시기가 너무너무 옛날이에요. 옛날 옛적에 한번 진짜 크게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그냥 2012년부터 그냥 계속 보합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한번 기지개를 펴볼까 했는데 또 금리가 또 상승하면서 하락하고 있거든요. 맹구님 부동산이 어디쯤 왔어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지역마다 사이클은 다르다. 그래서 서울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으니까 후퇴기. 청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승을 하다가 멈춰버렸으니까 상승기. 거제는 이제 회복하다가 멈춰버렸어요. 회복기.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회원님, 근데 이제 네. 지방은 그럼 상승, 네. 회복 하는데 멈춘 거잖아요. 그럼 지방이 더 빠르게 반등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도 다분히 있죠. 왜냐하면 아까 보여준 그 그래프에서 부동산 사이클 자체가 지역별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지금 아까 이전에 수도권 2015년부터 쭉 상승할 때 지방은 언제 상승했느냐? 2010년 더 이전에 상승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다시 사이클이 더 빨리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소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몇 년 만에 집을 살 거냐. PIR 그런 지수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최근 한 10년 동안 놓고 보면 이 수치가 점점점 안 좋아졌겠죠.
네. 뭐 옛날에는 뭐 한 10년이면 됐는데 지금 한 20년 걸릴 수 있겠죠. 네. 근데 지방을 봤는데 여긴 저렴하니까 옛날에는 5년 정도 모으면 집을 샀는데 지금 봤더니 4년이면 사네? 이거를 서울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과거의 현재를 비교해 볼 수는 있겠죠. 이 가격에 대한 가치가 저렴하다면 그 지역의 여건이 괜찮다면 당연히 그 친구가 먼저 올라가는 게 맞죠. 가격이 고평가된 게 조금 조정받았다고 해서 걔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 법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구님, 그럼 지금 이제 어디쯤 와 있는지 알려주셨잖아요. 네. 지역별로 다르다. 네. 근데 이제 또 시장에 네. 지금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데 좀 긍정적인 신호, 네. 부정적인 신호, 네. 이것도 각각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를 찾으려면 눈을 여러 번 좀 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눈을 씻고 봐도 사실 없어요. 지금 최근에 또 금리 조금씩 내려가고 거래 살짝 살아나고 있고 맞아요. 뭐 이런 거 좋은 신호 아닌가요? 예, 그거 하나. 네, 그거 하나 딱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현금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언제가 좋은 신호냐면 주변에서 와, 부동산 끝났다. 이제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제는 안 되겠다. 던져야 되겠다. 그런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면 그분들한테는 그게 엄청 기분 좋고 긍정적인 신호로 들리겠죠. 그분들한테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가 원하는 신호는 사실은 별로 없고 부정적인 신호가 훨씬 많죠. 여전히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신호 중에 하나는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 뭔가 변화가 너무 적다는 거. 그게 일단 가장 큰 부정적인 신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이 생각보다 되게 적고 가격이 저렴한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상승하다가 뭐 오르지도 못하고 하락한 지역. 그 지역도 거래가 거의 제로예요. 여기는 거래가 좀 생겨도 되거든요. 고평가가 아닌데. 그래서 실제 거래량 그래프를 보면 야, 이게 지금 뭐 2015년도부터 거래량인데 계속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만 지금 샘플로 본 건데 나머지 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거래량하고 매매 가격 상승에 대한 이 사분면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걸 보면 기본적으로 0,100을 찾아야 돼요. X축이 지금 매매가 얼마큼 많이 올랐냐 하락했냐인데 대부분이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100%가 그냥 평균 수준이에요. 100이 아무도 없어요. 쭉 내려가면 거래량이 지금 극도로 줄어든 게 어디냐? 서울이죠. 서울이 얼마큼 줄었느냐? 평소 100% 대비 20%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토막이 아니라 80%가 날아갔다는 소리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30%밖에 안 되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뭐 대구 다 마찬가지고 그나마 거래량이 조금 있는 동네가 충청북도 정도인데 이것도 평소 대비 20% 적은 상태예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빠져있는 상태고 부정적인 신호 중에 또 하나는 전세 가격이죠. 그래서 매매 가격이 좀 많이 빠진 지역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3년 전 시세로 돌아갔다고 봐져요. 근데 전세 가격은 제가 보니까 50%까지 빠진 데도 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정확히 반토막 났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거의 5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고요. 실제 서울의 매매 전세 가격 그래프만 놓고 보더라도 전세 가격 하락이 더 가파르다는 것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이제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서울의 입주 물량을 좀 보면 전세 가격이 왜 이렇게 빠지나 하고 보면 지금 보는 화면이 2022년도 서울의 구별 전세 입주 물량이에요. 어디가 많아요? 성북구, 강서구, 영등포구, 송파구 뭐 이런 데가 좀 입주가 많았어요. 특히 송파를 필두로 이제 조금 영향을 미쳤거든요. 반면에 이제 뭐 서초구, 강남구는 뭐 무난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2023년도 되면 어디가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은 데가 서초, 강남, 그 다음 동대문구, 중구 뭐 이런 식이거든요. 중요한 건 서초, 강남에 합쳐서 10,000세대 이상 공급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이제 들어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이 들어오면 다 관심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지역을 버리고 저렴하게 여기 전세 이사 가야 되겠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도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은 여기를 근간으로 다 밑으로 깔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영향을 받게 되죠. 엄청난 영향을 받게 돼요. 이런 것들도 굉장한 악재 중에 하나죠. 그리고 미분양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악재 중에 하나고요. 부모님,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 신호들을 네. 종합을 해보면 네. 그래서 미래는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이제 예언가는 아니니까 사실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죠. 뭐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당장 뭔가 개선되기는 조금 어렵겠다. 뭐 그런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긍정적인 지표가 많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금리가 고점 찍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게 좀 내려가느냐, 다시 제자리를 빠르게 찾아가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금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금리가 무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은데 앞으로 더 올라갈 그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핵심 키워드는 금리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부터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금리가 아니라 심리로 넘어갔어요. 어떤 심리가 있냐면 금리는 웬만큼 고점 왔는데 가격은 바닥이 언젠지 모르겠다는 그 불안한 심리가 지금 있어요. 그 상상력이 지금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가끔씩 이제 뭐 강의할 때 보여주는 장표가 있거든요. 하락장에서 상승할 때 어떤 지표가 제일 먼저 개선돼야 되느냐. 그때 딱 필요한 게 뭐냐면 심리예요. 심리가 꽁꽁 얼어있으면 아무리 집 사세요, 세금 혜택 줄게요 해도 잘 안 풀려요. 금리 좀 낮아졌잖아요. 왜 집 안 사요? 안 살랍니다. 지금 이게 바닥인지 모르겠는데 왜 사요? 공급도 부족하고 전세 올라가는데 왜 사야 되죠? 이렇게 되거든요. 모든 상황이 좋아도 심리가 얼어붙어 있으면 안 사요. 지금 핵심 키는 저는 심리라고 보고 있고요. 쉽게 예를 들면 냉장고에 1년 동안 꽁꽁 물을 얼려놨어요. 지금 1년 동안 하락했으니까. 이걸 갑자기 탁 꺼낸다고 해서 이게 얼음이 녹아요, 갑자기? 안 녹죠. 웬만큼 좋은 상황이 있어도 잘 안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심리만 쳐다볼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심리가 완전히 좋아지고 다 녹아버리고 물이 된 상태가 돼서는 조금 늦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심리는 어쩔 수가 없구나. 이거 빼놓고 나머지 지표가 얼마나 더 객관적으로 좋아지는지 그걸 체크하는 게 우선이겠죠. 왜냐하면 심리는 그 다음에 다 좋아졌는데 뒤늦게 확 또 불 붙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들이 좋아지는 지역들을 저는 두루두루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대략적인 지표는 이런 거죠. 무조건 거래가 더 많이 발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앞으로 남들보다 거래가 빠르게 개선되는 지역이 어딘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매물의 개수가 좀 줄어야 돼요. 매물의 개수가. 근데 이 매물의 개수가 주는 거는 누가 탁하고 안 알려줘요.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때 매매 개수뿐만 아니라 전세 개수도 중요해요. 그게 좀 시간이 지나서 그것들이 다 만족되는 순간들이 왔을 때 심리가 얼어있으니까 아마 매매가가 반등을 못 할 거예요. 여전히 다 바닥을 기고 있을 텐데 좋은 상황이 오면 분명히 전세가가 싹 올라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무조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전세가율을 조금 모니터링 하면 좋겠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재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 유지가 아니라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이 만족되면, 그러면 진짜 지표들이 웬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뭔가 선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심리보다는 그 지표가 더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신 거죠. 네. 물론 너무 좋은 얘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네. 그게 언제냐, 그게 얼마나 걸리냐, 네.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네. 그걸 알면은, 네, 참, 제가 이러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 개인적인 의견? 네, 그런 것도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네, 물론 다 개인적인 거예요. 다 네. 하더라고. 그냥 제 내피셜일 뿐인데, 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런 거죠. 하락의 속도, 하락의 크기, 이건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내리 하락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하락을 한 크기가 제일 많이 하락한 데가 50% 빠졌어요. 그러면 1년에 평균 10% 빠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1년 동안 보통 한 30% 빠졌어요.
좀 많이 빠진 곳은 한 38%, 뭐 이렇게 넘게 빠지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냥 30% 잡았을 때 예전보다 속도가 몇 배죠? 3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만큼 하락의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 이 생각은 합니다. 네, 물론 지역별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고평가된 지역은 더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지역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을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방금 얘기했던 하락 속도, 하락의 크기 이것들을 가지고 예전보다는 지금 하락의 세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하락률이라든지 하락 금액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잡는 건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는 건 금물이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어느 정도가 되면 나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부합이 되면 그러면 그게 그 궁금해하는 그 날인 거죠. 근데 오히려 이거를 3년 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예언가들이 있어요. 이게 저는 사회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좀 예언을 해야 인기가 많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짧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날짜를 박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 아닐까 싶어요. 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금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6개월 내에 2%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작전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날짜를 예측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그때 이거를 자기 기준에 따라 이걸 변경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네. 심리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고 네. 그래서 지표를 먼저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반등은 과거와 다르게 짧은 시간 내에 올 수 있다. 하락의 크기가 크니까. 그리고 더 역으로 앞으로 올해 지금 상반기 동안 하락이 더 10%, 15%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만큼 반등이 더 빨리 올 가능성은 사실은 커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응이 역시 중요하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 이야기도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 예언가들의 이야기도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S.